거제도 남쪽 끝자락 바다를 향해 거대한 팔을 뻗은 듯한 해진중공업의 조선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였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번쩍였으며 강철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음은 단 한순간도 멎지 않았다. 이곳은 남성들의 세계였다. 거친 땀 냄새와 쇳가루 냄새, 그리고 강인한 자부심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세계의 가장 깊숙한 곳, 제3엔진 공장에는 강하연이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그녀의 작은 체구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고 질끈 묶은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얼굴은 언제나 그 으름으로 희미하게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다른 정비공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누군가 말을 걸면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거대한 엔진 블록 뒤에 숨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그림자 혹은 유령이라 불렀다.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가끔은 만만한 상대로 여기고 굳은 일을 떠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기계들은 그녀를 알았다. 하연은 복잡한 진단 장비 없이도 엔진 케이싱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그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녀에게 엔진의 소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료가 부족하다는 아우성이었고 베어링이 마모되었다는 신음이었으며 과열된 실린더의 비명이었다. 그녀는 기계의 말을 듣는 여자였다. 그날 제3엔진 공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공장 중앙에 설치된 테스트 베드 위에는 해진중공업의 미래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해군력이 걸려있는 프로젝트 포세이돈의 프로토타입 엔진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개발한 차세대 해군 함정용 엔진이었다. 테스트 베드 주위에는 평소 이곳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다. 날 선양복 차림에 본사 임원들 별을 단 군 장성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해진중공업에 살아있는 신화 권진혁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R&D 센터장 최태석 상무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권 회장 옆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자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팀이 만들어낸 이 걸작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포세이돈은 기존 엔진보다 출력이 30% 이상 높고 소음과 진동은 50% 가까이 줄였습니다. 완벽한 성공을 자신합니다. 권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신호에 따라 수석 엔지니어가 컨트롤 패널의 시동 버튼을 눌렀다. 그르르릉. 묵직한 저음과 함께 포세이돈이 깨어났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엔진은 부드럽고 강력한 회전음을 내며 출력을 높여갔다. 최태석 상무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출력이 80%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기억, 엔진의 회전음이 갑자기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의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소름 끼치는 소음이었다. 계기판의 모든 바늘들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테스트베드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킥쾅, 금속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엔진의 한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포세이돈은 경련을 일으키듯 몇 번 더 꿈틀거리더니 이내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엔지니어들이 비명을 지르며 컨트롤 패널로 달려들었고 임원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최태석 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원인을 찾아. 그의 고함에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권진혁 회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어버린 엔진을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
마침내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최태석 상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권 회장 앞에 섰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내부 터빈 블레이드에서 시작된 연쇄 고장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원인 파악 및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그룹의 미래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에 무거운 절망감이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공장 구석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강하연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충분히 크게 울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존재감 없는 어린 정비공. 최태석 상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당장 비키지 못해. 하지만 권진혁 회장의 시선은 달랐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발견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하연을 쏘아보았다. 그는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허락의 의미였다. 하연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테스트 베드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죽어버린 포세이돈의 신음이 그녀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들려오는 수군거림도 있고 오직 엔진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복잡한 진단 장비를 만지지도 않았다. 대신 뜨거운 열기가 채가 싣지 않은 엔진 케이싱 위에 조심스럽게 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듣고 있었다. 엔진의 잔해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진동 뒤틀린 부품들의 비명, 그리고 막혀버린 연료 라인의 침묵을. 몇 분이 흘렀을까?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더니 공구함으로 달려가 스패너 하나와 작은 드라이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엔지니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보조연료 펌프의 작은 밸브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했다. 그리고는 3번 실린더의 점화 플러그 케이블을 빼내어 옆에 4번과 맞바꾸었다. 미쳤군. 미쳤어. 저게 무슨 짓이야? 최태석이 소리쳤지만 하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망설임이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엔진 하부의 냉각수 순환 파이프를 스패너로 통통 하고 2번 두드렸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서며 창백해진 얼굴로 수석 엔지니어를 향해 속삭였다. 됐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하지만 권진혁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갯짓으로 시동을 지시했다. 수석 엔지니어는 반신반의하며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동 버튼을 눌렀다. 기적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 그르릉. 포세이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리를 내며 다시 깨어났다. 계기판의 모든 바늘들이 완벽한 녹색 구간에 안착했고 엔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력한 힘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자들이 2시간 동안 매달려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를 이름 없는 어린 정비공이 단 10분 만에, 그것도 거의 맨손으로 해결해버린 것이다. 최태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엔진과 하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눈에는 불신과 경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하여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갑자기 밀려오는 극심한 공포와 부담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공장 뒤편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어젯밤의 일을 꿈이라고 생각하며 허름한 자신의 자취방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은 이제 끝났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좁은 골목길, 앞으로 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하고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였다. 그는 하연의 집 문을 노크했다. 하연이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자 남자는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강하연 씨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검은색 세단 내부는 가죽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했다. 강하연은 자신의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가 최고급 가죽 시트를 더럽힐까봐 차가 출발한 이후로 내내 몸을 웅크린 채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의 허름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곧이어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가 나타났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의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미지의 세계로 끌려가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있었고 그의 침묵은 차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하연은 수십 가지의 끔찍한 상상을 했다. 어제의 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니 책임을 지라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어떤 규정을 어겨서 해고당하는 걸까? 그녀의 작은 심장은 공포로 인해 빠르게 뛰었다. 차는 서울의 중심부 해진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평생 동안 TV에서나 보았던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철루였다. 어제 그녀를 데리러 왔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시 나타나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이쪽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로비,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하연은 자신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회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 앞에 서자 남자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물러났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하연은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전망대에 가까웠다.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발 아래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값비싸 보이는 최소한의 가구들만이 군더더기 없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공간의 주인인 권진혁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어제의 딱딱한 양복 대신 편안해 보이는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절대적인 권력의 아우라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와스나, 그가 몸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어제 그 엔진을 어떻게 고친 거지? 권 회장은 본론부터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하연은 그 질문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았다. 저는 그게... 하연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공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기계의 감정과 리듬뿐이었다. 엔진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들어가야 할 때, 막히고 나와야 할 때 터져 나오지 못해서 리듬이 전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최고의 공학자들이 듣는다면 코웃음을 칠 비과학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권진혁 회장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서투른 단어들 넘어 그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권 회장이 입을 열었다. 최태석 상무를 비롯한 우리 R&D 센터의 인재들은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수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했지.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들의 지식과 논리는 벽에 부딪혔어.
그는 천천히 하연에게로 다가왔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지. 자네는 데이터가 아니라 기계 그 자체의 소리를 들었어. 나는 어제 자네에게서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천재성을 보았다. 하연은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장 관련 서류 준비해서 들어오게. 잠시 후 비서실장이 들어와 서류 한 뭉치를 권 회장에게 건넸다. 권 회장은 그 서류를 하연 앞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나는 당신에게 포세이돈 프로젝트의 정원을 주겠소. 하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독립적인 특별 임무팀을 구성해주겠다. 팀장 자리는 바로 자네다. 자네의 임무는 단 하나, 포세이돈 엔진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력은 내가 직접 지원하겠다. 그리고 자네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 없어. 오직 내게만 보고하면 된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하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회 회장님,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정비공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팀을 이끌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권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실수한 것 같나? 나는 관리자를 뽑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장인을 원하는 거요. 나는 자네의 학위나 경력에는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기계를 이해하는 자네의 그 능력뿐이다. 그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너무나 무겁고 위험한 제안을. 그날 오후 해진중공업 전체에 공식 내부 메모가 전달되었다. 제목 포세이돈 프로젝트, 특별 임무팀 발족 및 팀장 임명 공고. 내용 금일부로 포세이돈 엔진의 완벽한 상용화를 위해 회장 직속의 특별 임무팀을 발족함. 팀장에는 제3엔진 공장 소속 강하연 기술주임을 임명함. 특별 임무팀은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며 메모가 공개된 순간 회사는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술렁였다. 특히 R&D 센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태석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곧이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변했다. 일개 정비공, 그것도 제대로 된 학위도 없는 어린 계집애가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의 경력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말도 안 돼. 회장님께서 노망이라도 드신 건가? 그의 사무실에 모여있던 핵심 연구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무님, 저 계집애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건 마녀나 무당이 구슬해서 병을 고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무지한 애한테 프로젝트를 맡기다니요. 분명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저 애가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연을 조롱하고 멸시했다. 그녀의 기적적인 수리를 100만 분의 1 확률로 일어난 요행으로 치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하연을 철저히 짓밟고 그녀의 실패를 만천해 증명하기로 맹세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 한편 하연은 자신의 허름한 자취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특별 임무팀 팀장 강하연이라고 적힌 임명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회장의 명령과 이제 막 자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강력한 적들의 존재에 압도당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기름때가 깊숙이 배어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가능한 엔진을 고쳐냈던 바로 그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전쟁을 치르기에는 이 손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강하연의 새로운 일터는 해진중공업의 거대한 조선소 부지 안에 있지 않았다. 권진혁 회장이 그녀를 위해 마련한 곳은 조선소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해안가에 잊혀진 창고였다. 한때는 작은 선박 부품을 보관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낡고 버려진 공간이었다. 권 회장은 본사의 정치적인 암투와 R&D 센터의 집요한 방해로부터 그녀의 팀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곳을 선택했다. 창고의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연과 그녀의 새로운 팀원들은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낡고 먼지 쌓인 건물의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바닥은 깨끗하게 에폭시로 마감되어 있었고 공간 중앙에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막 도착한 최첨단 엔진 분석 장비와 정밀 가공 기계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권 회장이 그녀를 위해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인공 포세이돈 엔진이 거대한 심장처럼 안치되어 있었다. 팀원은 하연을 포함해 단 4명이었다. 권 회장이 직접 골라보낸 회사에서는 부적응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다. 팀의 맏형 격인 박성철 반장은 하연이 있던 제3공장의 정비 반장이었다. 그는 정년을 몇 년 앞둔 수십 년간 기름밥을 먹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하연의 천재성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는 하연이 엔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업무와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머지 2명은 이제 갓 20살을 넘긴 젊은 정비사 김진수와 이민호였다. 그들은 주류 R&D 라인을 타지 못해 온갖 자빌만 하던 청년들이었지만 기계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연을 단순한 팀장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 작은 팀은 마치 가족과도 같았다. 본사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격리된 그들만의 왕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박 반장의 말에 모두가 비장한 표정으로 포세이돈을 둘러쌌다. 하연의 첫 번째 지시는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기계의 뼈와 근육신경과 혈관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첫걸음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R&D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엔진의 설계도, 파일은 수많은 오류투성이었다. 하연은 부품을 하나씩 분해하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부품의 감각과 화면 속 설계도의 치수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 반장님, 아무래도 설계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모든 부품의 실측 사이즈를 재서 우리만의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고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박 반장은 군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R&D 센터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최태석 상무의 방해는 집요하고 교활했다. 그는 하연의 팀이 교체용 부품을 요청할 때마다 공식 사양보다 등급이 낮은 합금으로 만든 부품을 보냈다. 겉보기에는 똑같았지만 극한의 압력과 열을 견뎌야 하는 엔진의 핵심 부품으로서는 부적합한 것들이었다. 그는 하연이 무지한 정비공에 불과하므로 이런 미세한 차이를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엔진이 다시 고장나면 모든 책임을 그녀의 무능함으로 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하연을 너무 얕보았다. 하연은 새로 도착한 부품을 받아들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해요. 무게가 아주 약간 가벼워요. 그리고 표면의 질감도 달라요.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닦고 실측하고 기록했다. 그 과정은 마치 거대한 강철 거인을 상대로 고고학 발굴을 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하연은 최초의 파손 지점이었던
터빈 블레이드를 새로 들여온 초고배율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블레이드의 절단면 깊숙한 곳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곳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한 균열, 즉 피로 균열, fatigue crack이 존재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부하로 인한 파손의 흔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재료 자체에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거나 설계 한계를 뛰어넘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는 증거였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하연의 중얼거림에 옆에 있던 박 반장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결정적인 증거는 재료 분석기에서 나왔다. 하연은 R&D 센터의 공식 문서에 명시된 최고 등급의 티타늄 합금과 실제 부품의 합금 성분을 비교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화면에는 2개의 그래프가 떠 있었다. 공식 문서의 그래프와 실제 부품의 그래프는 확연히 달랐다. 실제 부품에는 티타늄 함량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았고 대신 가격이 훨씬 저렴한 철과 니켈이 다량 섞여 있었다.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값싼 저급 재료를 사용하고 서류는 최고급 재료를 쓴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포세이돈 엔진의 실패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필연적인 결과였다. 누군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시한폭탄이었다. 최태석 상무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이 엔진의 결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강하연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이다. 하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낡은 창고 안에는 4사람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의 임무는 이제 단순히 엔진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회사의 심장부에 숨어있는 거대한 범죄를 파헤쳐야만 했다. 판돈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와 동시에 뜨거운 분노가 심장에서부터 솟구쳐 올랐다. 강하연과 그녀의 작은 팀은 이제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이었고 거대한 범죄의 흔적을 쫓는 수사관이었다. 그들의 작업장은 더 이상 엔진을 수리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진실을 재구성하는 법의학 실험실이었다. 팀의 초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박성철 반장의 오래된 인맥을 총동원하여 포세이돈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재 구매 기록 공급망 그리고 재료 검수 보고서를 샅샅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추악한 진실의 전체 그림과 마주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최태석 상무의 탐욕과 조급함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사회가 설정한 불가능에 가까운 예산과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인증받지 않은 저가 부품 공급업체와 뒷거래를 했다. 그리고 자신의 팀원들을 동원하여 재료 검수 보고서와 내구성 테스트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마치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R&D 센터의 핵심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성과급을 위해 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포세이돈의 실패는 필연적인 비극이었다. 한편 최태석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하연의 팀이 단순히 엔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품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100일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더욱 공격적인 방해 공작을 꾸미기로 결심했다. 그는 본사 정비팀에서 불만이 많았던 젊은 정비사 1명을 매수했다. 승진과 거액의 보너스를 미끼로 그를 강하연의 팀에 합류시켜 스파이 노릇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스파이의 임무는 명확했다. 하연 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훔쳐내며 가능하다면 작업장에서 사고를 위장하여
엔진이나 고가의 장비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하연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고 프로젝트를 완전히 좌초시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최태석은 자신의 팀 안에 자신의 추악한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준서 연구원. 그는 R&D 센터에서도 손꼽히는 젊고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는 포세이돈의 초기 내구성 테스트를 직접 수행했으며 재료가 기준 미달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최태석 상무의 압력에 못 이겨 자신의 손으로 직접 데이터를 조작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최태석이 스파이를 심고 위험한 사고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준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의 직업적 윤리와 최소한의 양심이 조직에 대한 공포심을 뛰어넘었다. 그는 위험한 결심을 했다. 어느 날 저녁 박성철 반장은 퇴근길에 자신의 낡은 트럭 와이퍼에 꽂혀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오늘 밤 11시 거제대교 및 낚시터에서 뵙고 싶습니다. 포세이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다. 박 반장은 하연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이것이 최태석이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이대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밤 11시의 낚시터는 인적이 끊겨 새우산했다. 바닷바람만이 다리 기둥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약속 장소에는 젊은 남자 한 명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이준서 연구원이었다. 하연과 박 반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경계했다. 누구시죠? 쪽지를 보낸 사람이 당신인가? 박 반장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준서는 하연과 박 반장을 알아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에는 횡설수설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재료 바꿔치기 최태석의 압박, 그리고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했던 사실까지.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무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강하연 팀장님 팀에 스파이를 심었고 심지어 사고를 위장해서 프로젝트를 망가뜨릴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을 증명하기 위해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제가 조작하기 전에 오리지널 테스트 데이터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재료의 피로도가 특정 압력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결국 파열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발표회 때 일어났던 현상과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연의 팀에 새로 합류한 스파이의 이름까지 알려주고는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밀 작업장으로 돌아온 하연과 박 반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 파일과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최태석의 범죄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그들은 이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 누가 범인인지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증거까지 손에 넣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목을 조여왔다.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엔진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 안에 숨어있는 적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최태석을 단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함정을 파야만 했다. 하연은 2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았다. 하나에는 엔진의 완벽한 재조립을 위한 자신만의 설계도가, 다른 하나에는 최태석의 추악한 범죄 기록이 떠 있었다.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포세이돈 엔진의 최종 공개 시연회가 열리는 날, 거제도의 해군 비밀 시험장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해진중공업은 그룹의 명운을 걸고 이번 시연회를 준비했다. 관람석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최고 수뇌부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까지 총출동해 있었다. 권진혁 회장은 굳은 얼굴로 관람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두 주먹은 힘주어 꽉 쥔 채였다. 그의 옆자리에는 최태석 상무가 애써 태연한 척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축배를 들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는 이미 언론과 군부에 자격 미달의 정비공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슬쩍 운을 띄워놓은 상태였다. 또한 어젯밤 자신의 스파이를 통해 하연의 팀이 재조립한 엔진의 냉각수 밸브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놓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엔진이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 순간 과열로 인해 폭발할 것이고 모든 책임은 강하연에게 돌아갈 터였다. 강하연은 방탄유리로 분리된 컨트롤룸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박성철 반장과 그녀를 믿고 따르는 2명의 팀원이 함께했다. 그들은 이미 이틀 전 스파이의 어설픈 방해 공작을 눈치채고 그가 조작해놓은 밸브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종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엄숙한 선언과 함께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컨트롤룸 너머 위용을 드러낸 포세이돈 엔진에 고정되었다. 하연의 손길로 완벽하게 재탄생한 엔진은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시동 버튼이 눌리자 크르릉 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엔진이 깨어났다. 지난번의 불안정한 소음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제어된 힘이 뿜어내는 완벽하고 강력한 허밍만이 울려 퍼졌다. 출력 50%까지 상승 안정적입니다. 출력 70%, 90%까지 상승. 모든 수치 정상 완벽합니다. 엔진은 명령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출력을 높여갔다. 관람석의 군 관계자들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최태석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마침내 최종 명령이 떨어졌다. 최대 출력 과부하 110% 상태로 5분간 테스트 개시. 이것은 엔진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가장 가혹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최태석이 엔진이 산산조각 나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포세이돈은 마치 포효하는 거대한 괴수처럼 엄청난 굉음을 뿜어냈다. 테스트 베드 전체가 그 강력한 힘에 격렬하게 진동했지만 엔진은 조금의 불안정한 기색도 없이 완벽하게 버텨냈다. 메인 스크린에 표시되는 성능 수치는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래의 설계 목표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경이로운 기록이었다. 최태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완벽한 덫이 실패한 것이다. 5분간의 가혹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컨트롤룸에 마이크가 켜지고 하연의 목소리가 관람구역 전체에 방송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세이돈의 진정한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에 제어권을 가져왔다.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엔진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R&D 센터가 설계했던 바로 그 엔진이 아닙니다. 관람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연은 화면을 둘로 나누었다. 한쪽에는 그녀가 엔진의 핵심 부품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 센서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다른 한쪽에는 내부 고발자 이준서 연구원이 목숨을 걸고 건네준 오리지널 테스트 데이터를 띄웠다. 그녀는 침착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이 R&D 센터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 합금의 피로도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고 결국 파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이 바로 그들이 이 사회를 속이고 군을 기만하기 위해 조작했던 데이터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원본 데이터의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 붉은색 그래프는 조작된 데이터에서는 안전을 의미하는 완벽한 녹색 그래프로 둔갑해 있었다. 포세이돈의 첫 번째 실패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준 미달의 자재와 조작된 데이터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저희 팀은 이 치명적인 결함을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려 했던 범죄의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관람구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고 군 장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권진혁 회장의 돌처럼 굳어있던 얼굴은 마침내 무서운 분노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최태석을 향해 있었다. 궁지에 몰린 최태석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전부 조작한 거라고. 저건 모함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관람 구역의 문이 열리고 무장한 헌병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떨고 있는 최태석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컨트롤룸 안에서 하연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파멸을 보며 기쁨을 느끼지는 않았다. 다만 그녀가 사랑하는 기계의 누명이 벗겨지고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에 대한 씁쓸한 만족감만이 남았다. 덫은 작동했고 진실은 그 어떤 엔진의 굉음보다 더 크게 포효했다. 공개 시연회의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정의의 칼날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헌병들은 그 자리에서 최태석 상무와 그의 핵심 측근이었던 R&D 센터 간부 몇 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방위산업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 불리던 그들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방부 장관은 굳은 얼굴로 권진혁 회장과 강하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극에 대해선 서리빨 같은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내 하연을 향해서는 따뜻하고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강하연 팀장, 정말 고맙소. 당신의 용기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 해군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크나큰 위기에 빠졌을 것이오. 당신은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낸 영웅이오. 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은 포세이돈 엔진의 도입 계약을 즉시 승인했으며 오히려 초기 계약 물량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해진중공업은 최악의 위기 속에서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그 후폭풍은 거셌다.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꾸려졌고 최태석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저급 자재 사용 데이터 조작 유령 공급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까지 그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와 그의 공모자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를 중형을 마주하게 되었다. 해진중공업은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권진혁 회장은 학벌과 배경만 믿고 오만했던 R&D 센터의 낡은 문화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조직 전체를 재편했다. 실력보다는 인맥과 정치가 우선시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강하연과 그녀의 작은 팀이 조선소로 복귀하던 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들이 탄 차가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수백 명의 현장 작업자들이 일제히 작업을 멈추고 길게 도열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망치소리와 용접소리 대신 강하연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조선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들은 하연을 자신들과 같은 노동자로 산가탑에 갇힌 엘리트들의 콧대를 꺾어버린 그들의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거나 괴롭혔던 동료들조차 이제는 멀리서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연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소속감과 인정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권진혁 회장이 다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거운 긴장감은 없었다. 오직 조용하고 깊은 상호 존중의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권 회장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업가였는 줄 알지만 사실 나도 자네처럼 작은 공작소에서 기름 묻혀가며 일을 시작했어. 기계가 내는 작은 소리 하나에 밤을 새우며 희열을 느끼던 젊은 엔지니어였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주가와 실적 정치에 얽매이면서 나는 어느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더군. 기계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린 거야. 이 늙은 경영자는 숫자에만 매달리게 되었지. 그는 다시 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자네는 내게 단순히 엔진만 되찾아 준 게 아니야. 이 늙은이에게 회사를 처음 세웠던 그 초심을 되찾아 주었어. 정말 고맙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다.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하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박성철 반장은 그의 오랜 경륜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그룹의 모든 엔진 공장을 총괄하는 생산본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그의 충성심은 최고의 명예로 보상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렸던 이준서 연구원 역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권 회장은 그의 용기와 정직함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새로 개편될 R&D 센터의 핵심 보직을 그에게 제안했다. 그날 저녁 하연은 자신들의 비밀 작업장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완벽하게 조립된 포세이돈 엔진이 조용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녀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 케이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잠재력의 고동.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섰고 거대한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엔진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와 힘을 되찾았다.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해진중공업의 심장부 R&D 센터가 있던 자리에는 미래동력기술연구소라는 이름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유리와 티타늄으로 마감된 이 최첨단 건물은 학벌과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정직을 존중하겠다는 해진그룹의 새로운 철학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이론과 실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이준서 연구원처럼 명석한 두뇌를 가진 공학자들이 최첨단 시뮬레이션으로 이론적 가능성을 탐구하면 강하연과 그녀의 팀이 그 이론을 현실의 기계로 구현해내고 그 기계의 목소리를 다시 이론에 반영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연구소의 초대 소장은 바로 강하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얀 연구소 가운 아래에는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톱 밑에는 희미한 기름때가 남아있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절대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면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오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될 트리톤 엔진 개발팀 회의실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해야 할 엔진이 실제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는 계속해서 미세한 에너지 손실을 보이고 있었다.
젊은 박사급 연구원들이 온갖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 가설을 내놓았지만 그 어떤 것도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하연이 조용히 들어섰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가 떠있는 스크린을 잠시 바라본 후 연구원들의 이론을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이끌고 프로토타입이 있는 실험실로 향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거대한 엔진 앞에 서서 눈을 감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연구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연료가 연소실로 분사되는 미세한 시간차 터빈 블레이드가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공기의 와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불협 화음.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떴다. 이준서 박사님의 계산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강철의 피로도가 변수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엔진의 특정 부위를 가리켰다. 이 부분의 냉각수 순환 속도를 지금보다 윤천전열 7초 빠르게 설정하고 연료 분사 압력을 3%만 낮춰보세요. 아마 에너지 손실이 잡힐 겁니다. 그것은 시뮬레이션 데이터에는 없는 오직 기계와의 교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해답이었다. 연구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의 지시대로 값을 수정했다. 잠시 후 엔진이 재가동되고 모니터에 떠오른 결과에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에너지 손실률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연해 수렴하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이제 존경과 경외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능력을 신비한 주술이 아닌 그들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소에 홀로 남은 하연은 자신들의 새로운 창조물인 트리톤 엔진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연구소 문이 열리고 권진혁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이제 예전의 딱딱한 회장이 아니라 오랜 동료처럼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연구소를 나갔다.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오고 갔다. 하연은 다시 엔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 위에 손을 얹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강력한 힘의 맥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부끄러워하는 소심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이 그녀의 현실에 굴복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바꿈으로써 강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엔진들의 여왕이었고 이곳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